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명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존재한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하고 바라며 그 바람을 이루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우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인정하고 목표로 삼아야 한다.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에서 계속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엄청난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과는 태생부터 다를 것 같다는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태어난 환경부터 시작해서 보유 자산이 많다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 같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편견을 없애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들의 사고방식과 습관, 행동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경제 분야 에디터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가라와 게이의 부의 철학입니다. 이 책에서는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매우 사소하며 부자가 되는 것은 단지 결심과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놀라울 정도로 부자가 되는 선택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저자가 상위 0.1% 슈퍼리치의 공통점을 분석해 발견한 부의 철학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푼돈에 까다롭고 큰돈에 과감하다. 가난의 무서움을 정확히 알고 있다. 1초는 시간이 아니라 돈의 단위다. 통장 잔고는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저자는 부자가 되는 가장 현명하고 쉬운 방법은 그들의 행동과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100%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다거나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려놓고 내가 취할 것만 취하면 되겠죠. 스가라와 게이의 부의 철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내가 사는 세상과 그들이 사는 세상.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부호에게서 온 편지 등의 저서를 쓴 혼다켄에 의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 둘째, 투자 등으로 돈을 벌게 하는 것. 셋째, 자신의 힘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분명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 방법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도 세상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 왜냐하면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최고 55%다. 이는 1억엔의 자산을 물려받을 때 수중에 남은 돈이 4,500만 엔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공제액 등이 있어 상속세의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다. 결과만을 얘기하자면 대략 5천만 엔을 조금 넘는 정도이다. 그렇다고 해도 대략 절반에 가깝게 세금이 떼인다. 자산을 물려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다. 부모가 힘들게 번 돈을 절반 이상 세금으로 떼이고 나면 대체 나라에 무슨 권리가 있어서 돈을 가져가는 거야 라고 불평하게 될 것이다. 국세청에 취재를 갔을 때 연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세나 상속세가 늘어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냐고 물은 적이 있다.
국세청에서는 부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즉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그만큼 많이 가져와 그 돈으로 사회복지 등에 사용함으로써 가진 게 적은 사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게 한다는 논리이다. 지금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로 분리되어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의 세계와 돈이 없는 사람의 세계다.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항상 있어 온 일이지만 지금처럼 그 경계선이 뚜렷하게 그어진 시대는 없을 것이다. 부자의 세계와 가난한 사람의 세계는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이 있다. 직업상의 이유로 필자는 때때로 내가 있는 세계와 다른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될 기회가 있다. 그 결과 체면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조금 변변찮더라도 나름 마음이 훈훈해지는 생활을 보내왔지만 현대사회는 생각 이상으로 혹독한 면이 있다. 돈이 없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할 수 없다. 예전보다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점점 늘어나서 가난하면 멋진 인생을 사는 것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은지는 여기서 굳이 쓸 필요도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부자는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부자가 되면 이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담아 말해본다.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독자들로부터 부자들의 행동이나 생각,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다는 요구를 많이 들어왔다. 그 두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니 확실히 크게 다른 점이 있었다. 또한 부자들에게는 공통되는 생각이나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둘 알게 되었다. 일을 하는 것, 아니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하나 선택을 거듭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항상 놀라울 정도로 부자가 되는 방향을 선택해 나아간다. 그런 모습을 보는 사이에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의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것인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부자들은 주변의 의견이나 일반적인 사례와 같은 남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나간다. 그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이 있고 언제 어떤 경우에도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회사를 그만둘 것인가 계속 다닐 것인가 하는 중요한 일까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결정한다.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부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에도 설 수 없다. 단언하건대 내가 지금까지 취재해온 부자 중에서 이전에 가난하지 않았던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메이지 시대의 억만장자 혼다 세이로쿠는 누구든 빠르든 늦든 한 번은 반드시 가난을 경험해야 한다고 했다. 실은 아주 최근에 나는 중소기업의 경영자를 위한 돈의 조달에 관한 책, 조금 고상하게 말하자면 경영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한 책의 작업에 착수했다. 뛰어난 경영 컨설턴트인 A를 취재할 때 듣기로는 그 또한 돈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건 경영자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다 라고 곧잘 말한다고 한다. A의 실력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건 중소기업 경영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사업 계승, 즉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앞으로도 회사가 성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부자로 남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여기서 결정된다. 비즈니스 호텔의 사장인 이도 한숨을 내쉬며 우리 아들은 돈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어서 말이지 라는 말을 곧잘 했다. 이 아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미국에 유학을 가서 경영학을 배웠다고 한다. 주위에서 볼 때 인류 경영자의 길로 곧장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에 비해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부자가 된 이는 바로 그 점이 걱정이라며 초조해했다. 우리 세대는 부모나 선배로부터 젊을 적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들으며 컸다. 고생을 한다는 건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 고생을 하는 사이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가난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귀중한 기회를 얻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무엇보다도 고생을 하지 않으면 돈의 힘도, 돈의 소중함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막연하게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인지, 가난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의 여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사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부자가 되고 싶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책을 접어도 좋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난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라거나 부자가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 부자가 되는 건 포기한 지 오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명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존재한다. 나도 이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자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며 속마음을 드러내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돈을 많이 벌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교양 없는 행동이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 솔직한 기분을 말하자면 부자가 되고 싶어.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이게 거짓 없는 진심이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하고 바라며 그 바람을 이루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간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부자가 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우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인정하고 목표로 삼아야 한다.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에서 계속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단 7%의 사람만 제한한 요구. 돈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동전이나 지폐를 꺼내 보일 수도 있고 물건값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자들은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T는 인류로 손꼽히는 셰프다. 어릴 때는 가난한 티가 난다는 이유로 친구들 앞에서 도시락을 꺼내기 부끄러워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본인 소유의 거대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여러 외식업체를 컨설팅하기도 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어느 날 T를 만나 그가 가진 돈의 철학을 듣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객들이 음식을 먹고 내는 돈은 음식의 맛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 레스토랑의 음식은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그만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싼 값에 불평하지 않죠. 그러니까 돈이란 곧 가치의 표현 수단인 것입니다. T는 이어서 말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외부 컨설팅을 할 때도 내가 받을 컨설팅 비용을 높게 부릅니다. 내가 그만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T의 발언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혹은 사업가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이나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항상 헐값만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저 사람은 참 저렴하고 좋은 값에 일해주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의 본래 가치가 되어버린다. 어떤 과일 가게에서 지금까지는 특별히 염가에 판매하던 사과를 오늘부터는 제 값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손님들은 그동안 저렴하게 사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비싸서 이용하지 말아야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법이다. 아무도 하지 않은 더 받고 싶다는 당연한 제안.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상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흔히 일어난다. 여성은 부모와 사회로부터 착해야 한다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면 안 된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주입받았기 때문이다. 임상심리학자인 윌리엄 패즐러가 주장한 착한 여자 콤플렉스도 이런 맥락에서 떠올릴 수 있다. 임금 협상에 관한 림다 베콕의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그는 비슷한 수준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임금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협상에 있음을 밝혀냈다. 임금 협상 시 남성은 57%가 더 높은 보수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했지만 여성은 단 7%만이 같은 요구를 했다. 어느 20년차 헤드헌터는 이렇게 말한다. 기업은 절대 처음부터 적정한 보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협상에 응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니까요. 이는 다수의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런데 93%의 여성과 43%의 남성은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아무런 협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의 적정 가치를 주장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일본은 평생 직장 문화가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은 나라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이직을 꿈꾸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 정도의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했다가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신을 부자의 길목으로 이끌어준다.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마라. 적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협상이라는 게임에 임할 각오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다음의 조언을 명심하기 바란다.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느 사무원이 나는 내년에 1억엔을 벌고 싶어 라고 말하면 프로야구 선수도 아닌데 무슨 소리야? 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업계 표준 임금이나 회사의 평균 급여라는 기준에 맞춰 자신의 미래 몸값을 책정한다. 하지만 이런 편견에 얽매인 상태라면 절대로 상식을 뛰어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무턱대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처음부터 나의 최대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면 그보다 못한 결과만이 나올 뿐이니 사고의 틀을 확장시키라는 의미다.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은 직장이나 부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이 될 수도 있다.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나의 한계치를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서야 우리는 그에 맞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볼펜. 10여 년 전 중졸 사장이라고 불리며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만든 어느 사장님을 취재한 적이 있다. 아이는 10대 때 말썽을 일으켜 학력은 중졸에 불과하다. 그는 한 목수의 우두머리에게 은혜를 입고 계심에 제자로 들어가 3년 후인 18세에 독립했다. 그 후로 순조롭게 사업을 성장시켜 갔으며 40대가 될 때쯤에는 전국에 발을 뻗은 주택 메이커로 성장시킨 걸물이다. 그를 만나 성공 비결을 취재할 때마다 그는 온갖 고급 브랜드 물품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었다. 볼펜 하나조차도 범상치 않아 보였다. 일반인과는 다른 소비 수준에 놀라 나는 주변 사람에게 그 정도 되면 용돈이 억 단위 되겠어 라고 농담하고는 했다. 모든 취재가 끝났을 때 그는 그동안 감사하다며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열어보니 몽블랑의 마이스터 스틱이었다. 몽블랑의 볼펜 중에서도 최고급 클래스로 10만엔은 쉽게 넘어가는 물건이었다. 고맙게도 이름까지 새겨져 있어서 한층 더 감격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나는 볼펜도 백앤숍, 취재노트도 백앤숍에서 산 것을 주로 썼다. 잘 써지면 됐어, 메모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해 라며 기능성에 중점을 뒀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매번 잃어버리니까 100엔짜리로 충분해 라는 안일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백엔숍이 지금처럼 대중적이지 않을 적에는 나도 문구점에 가서 쓰기 편한 물건을 사고는 했다. 샤프는 3,000엔 정도의 것을 샀고 볼펜도 10,000엔 이상 하는 크로스의 볼펜을 샀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들고 보니 필통 속에는 샤프도 볼펜도 삼색 볼펜마저도 백엔숍에서 산 것들 뿐이었다. 몽블랑 펜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게 된 것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였다. 나는 백엔숍에서 산 볼펜을 항상 며칠 만에 잃어버리고는 했는데 몽블랑은 달랐다. 틀림없이 이 볼펜은 평생 쓸 물건이다. 그제야 싼 물건을 사는 것이 꼭 알뜰한 것은 아니다는 아이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백엔숍의 물건과는 필감이 전혀 다르다. 쓱쓱 흘러가는 듯이 써지며 잉크가 응어러지는 일은 전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메모를 하는 일이 많은 내 업무를 생각했을 때 백엔숍에서 산 볼펜을 쓰는 것은 100엔짜리 작가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불편한 마음이 분명 상대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다. 무엇보다 몽블랑은 꺼낼 때마다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그 기분은 일을 하는 자세를 바로잡아준다. 사소한 물건도 무심하게 고르지 않는다. 부자를 목표로 삼았다면 싼값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이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등급의 물건을 골라 사용하자. 고작 볼펜 하나를 고르는데 거창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볼펜 하나조차도 아무 것이나 고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아이는 기업을 일으킨 후 가정교사를 동원해 열심히 공부하여 고졸 인정시험을 합격한 후 수험을 봐서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바쁜 가운데에도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꾸준히 등교해 졸업 후는 대학원에 진학, MBA까지 취득했다. 바쁘기 그지없는 사장의 업무와 대학생활을 양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훌륭하게 해내는 한편 비즈니스도 부쩍 성장시키며 부동산 사업뿐만 아니라 호텔 경영으로도 사업의 폭을 넓혀 중졸 사장이라는 호칭을 반납한 지금도 순수하게 비즈니스의 힘만으로 미디어에 곧장 등장하고 있다. 부자로서의 위상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볼펜에 집착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 몽블랑을 얻은 후로부터 나는 백엔숍의 볼펜을 쓰는 것이 싫어졌다. 하지만 당시 내 주위에 있던 것은 백엔숍 볼펜뿐이었다. 게다가 매우 많았다. 시험 삼아 개수를 세어보니 업무방의 책상 주위에 있는 것만 10개 정도였고 그 외 현관 쪽에 있는 작은 서랍에도 4개, 거실의 TV 앞에도 서너 개가 있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았다. 최근에는 3개를 묶어서 100엔에 파는 것도 있어서 점점 늘어난 것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았다. 그 외에 가위도 10개 정도, 스테이플러도 5-6개가 있었다. 싸다고 해서 무감각하게 돈을 쓴 것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산 물건은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눈에서 잠깐만 보이지 않아도 금방 새로운 걸 사게 된다. 그리고 그 행동을 반복한다. 나처럼 심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사람이 꽤나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에 관련된 물건만이라도 자신이 마음 깊이 납득할 수 있는 물건을 골라서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써보자. 그런 작은 습관 하나가 부자가 되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일을 소유하는 사람, 일에 소유당한 사람. 심리학의 대가 에드워드 대시 교수는 자기 결정 이론의 창시자로 유명하다. 그는 소마 퍼즐 게임을 통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험은 이러했다. 대학생 실험군을 A와 B 2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흔히 칠교놀이로 알려진 소마 퍼즐을 풀도록 지시한다. A그룹에는 퍼즐 조각으로 하나의 모양을 완성할 때마다 1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B그룹에는 아무런 보상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시 교수는 두 그룹에 각각 시간을 주어 퍼즐을 맞추도록 했고 한참 후 이제 실험이 끝났으니 잠시 대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리를 비웠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A그룹은 대시 교수가 사라지자 즉시 퍼즐 맞추기를 중단했다. 하지만 B그룹은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도 퍼즐 조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며 계속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자. A와 B 중 어느 그룹이 퍼즐을 더 열심히 맞출 것 같은가? 아마도 A그룹이 보상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추측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정반대였다. B그룹의 학생들은 실험 감독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퍼즐을 더욱 즐겼으며 자발적으로 몰입했다. 이렇듯 보상이 주어질수록 자발성이 감소하는 현상은 수많은 직장인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향한 열정은 입사 당일에 최고점을 찍은 후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하향세를 그린다는 농담이 있다. 그런데 이런 농담을 실제로 겪은 이들이 적지 않다. 처음에는 의욕에 가득 차 상사가 시키지 않은 일도 스스로 해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업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업무에만 흥미를 보이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태도를 보인다.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해? 라는 말이 입에 붙는다.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부의 철학을 가진 부자들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활동은 취미생활일 뿐 일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당장 돈이 되는 일만 해서는 절대로 부의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자본가는 노동하지 않은 동안에도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통해 부를 늘릴 수 있다. 자산에는 빌딩, 공장, 토지 같은 것이 있지만 지식 기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지식 그 자체다. K는 20대 프로그램 개발자다. 신입 시절 그는 특별히 못나지는 않았으나 주목받지도 못하는 평범한 사원이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집에서 쉬는 동안에도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한 것은 아니다. 그는 운동을 좋아했고 조깅, 러닝, 하프 마라톤 동호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그런데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동호회 내에서 회원끼리 모여서 함께 달리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초보자의 경우 내가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를 맞추지 못해 패가 될 거야 라며 참석을 꺼렸다. 중급자에게도 애로사항은 있었다. 일반인 동호회에서 수준급 실력을 가진 사람은 소수였고 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레벨의 회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K는 간단한 어플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켜고 달리면 자신의 이동 경로와 시간 등의 데이터가 확보된다. 이를 이용해 평균 속도, 총 이동 거리 등을 분석한다. K는 이것을 간단한 등급으로 정리했고 어플을 사용하는 이용자 중에서 비슷한 등급의 사람과 매칭되도록 했다. 어느 소개팅 어플의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따라한 것이었다. 어플은 동호회를 중심으로 소소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발이 1년도 지나지 않아 K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 어느 스포츠용품 브랜드에서 러닝클럽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획자 겸 개발자로 참여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K는 흔쾌히 수락했고 총괄 팀장이라는 직책과 상당한 수준의 계약금을 받으며 자리를 옮겼다. 만약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에만 성실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기회였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소유의 사업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 사업은 리스크가 큰 도전이다. 그러나 K처럼 우연한 기회를 얻어 더 나은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사업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자 권위자인 토마스 스탠리와 세라 스탠리 펠로는 저서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최근 우리가 설문조사했던 백만장자 표본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직장인들의 소득 중앙값의 1.5배가 넘었다.
실제 순재산에서 예상 순재산을 뺀 값은 평균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직장인들의 2배가 넘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회사를 퇴직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면 사업을 하는 것일까? 작은 가게를 열어 사장이 된다면 사업을 하는 것일까? 물론 전부 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사업은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인간의 노동력은 무한하지 않다. 하루 중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혼자서 10명 몫의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시스템을 통해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된 사례로 MJ 드마코를 들 수 있다. 리무진 운전기사였던 그는 리모스닷컴이라는 혁신적인 차량 예약 사이트를 만들었다. 서비스는 엄청난 호응을 얻었고 그는 단숨에 부자의 대열에 들어섰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제이도 비즈니스를 통해 부를 쌓았다. 그는 뛰어난 솜씨와 세련된 감각으로 인정받아 고객 한 명당 수만 엔의 가격을 받았다. 하지만 제이가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고객의 수는 많지 않았고 매일 13시간씩 일하느라 지치기 일쑤였다. 그는 혼자 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을 뽑기 시작했다. 자신은 고객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상담하고 실제 메이크업은 교육받은 직원들이 수행하도록 했다. 이제 1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그는 일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지만 이전에 비해 7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위의 2사례가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의 노동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리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웠다는 점이다. 드마코가 계속해서 운전기사로 근무했다면, 제이가 1인 아티스트로 일했다면 그들은 자신의 노동력만큼, 즉 한정된 만큼의 돈만 벌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았다.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무척 바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의 절대량은 줄어들었다. 게다가 자기 사업이라는 것은 본디 자발적 활동일 수밖에 없다. 보상의 효과에 익숙해져 단기적 성과만 바라보는 것과는 반대로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에너지로 움직이게 된다. 이를 소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학이 아니라 실패학. 약 20년 전 작은 약국에서 시작해 현재 일본 유수의 약국 체인을 이룩해낸 M 사장은 사원이 일에 실패했을 때도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사원에게 실패를 많이 경험하라며 격려한다고 한다. 반면에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원을 안타까워한다고 한다. M 사장에게 이유를 물으니 사업에 있어서 실패는 따라오기 마련이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나 도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실패는 무언가를 창조, 진화시킬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실패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한 사람이 있다. 바로 도쿄대 명예교수인 하타무라 요타로다. 기계공학 전공인 하타무라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실패는 어떤 사람을 성장시키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체험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연구자이든 기술자이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든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경험해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언가를 할 때 실패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을 진행한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사례를 찾아 조사하고 성공한 방법을 따라서 실행한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더 나은 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 기존의 기술을 모방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조금 과장해서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는 실패해도 좋으니 새로운 방법을 도전해보자. 그 결과 실패하더라도 기죽지 말자.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거기서 주저앉고 마는 것이다.
성공할 때까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힘쓰면 한두 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 넘어져 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실패를 그저 실패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 1. 도전한 내용, 순서, 실패했음을 알게 되기까지 깨닫게 된 점 등을 빠짐없이 가능한 상세하게 메모할 것. 2.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것. 3. 잘 안 된 것들만이 아니라 반드시 전체를 볼 것. 원인은 실패한 부분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면 그날은 더 이상 일을 하지 말고 휴식을 갖자. 조금만 더 하며 미련을 가지고 일하는 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단 일을 끝마치고 휴식을 취하며 기분 전환을 해보자.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뛰어난 사람이 많다.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도전한다. 교세라, 제2전전의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실패란 없다. 도전하는 도중에 한 것은 실패가 아니다.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실패인 것이다. 시간의 쉼표와 마침표. 이 일은 몇 시까지? 라는 규칙. 오늘은 점심까지 시간을 빼두었습니다. 이야기는 11시 30분까지, 나머지 30분은 질문을 받죠. 부자들은 대체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꺼낸다. 오전 중에는 이런 일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것은 누구나 흔히 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세세하게 분배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가난한 채로 계속 사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디테일에 있다. 한정된 시간 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오늘은 이런 것을 묻고 싶다 라는 요약을 작성해 미리 전달해 두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으로 슈퍼리치가 된 M에게 질문했을 때는 미리 전해둔 요약에 대략적인 시간 분배가 적혀 있어서 매우 놀란 적이 있었다. 첫 번째 항목은 10시까지, 두 번째 항목은 10시 30분까지 라는 식으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그것을 가이드라인 삼아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취재나 구현 등에서는 생각처럼 시간 분배가 잘 되지 않고 첫 항목에만 긴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 중요한 고비에서 결론에 이를 즈음에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이야기가 대폭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요약의 시간 분배를 메모, 말하자면 일을 진행하는 시간에 구두점을 찍어둔다. 이렇게 하면 일이 도중에 끊기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스톱워치를 들고 다니는 베스트셀러 작가. 매월 한 권의 신간을 내면서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작가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메이지 대학교의 사이토 고 교수는 항상 스톱워치를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원고를 쓸 때도 협의를 할 때도 시작할 때 스톱워치를 켜서 일에 걸리는 시간을 가늠한다. 이렇게 하면 일에 걸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결과 다음에 같은 일을 할 때는 필요한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전에 같은 일을 했을 때보다 빠르게 끝내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반복을 통해 일을 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업무 능력도 늘어나게 된다. 이게 익숙해지면 같은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절반 정도의 시간으로 끝마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사이토 교수가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근저에는 스톱워치를 활용한 방법이 지탱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사라진다면 절대 쓰지 않아야 할 말.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말대답하지 말라며 나를 엄격하게 혼낸 적이 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한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이나 그래도라며 투정을 부리는 버릇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서 부모님이 하지만이라는 말을 못하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건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하지만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의외로 자연스럽게 말대답이나 변명을 하지 않게 된다. 어른이 되어서도 상사 등에게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 조건 반사적으로 변명을 하는 사람이 꽤 많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일어난다. 하지만이라는 말을 꺼낸 후에는 반드시 저한테는 어려운 일입니다. 라거나 지금은 바빠서 안 되겠어요. 같은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솔직하게 거부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진다. 기껏 말을 걸어준 상대에게 하지만이라는 말과 함께 변명하며 상대의 비위를 건드려서는 될 일도 되지 않게 만든다. 이런 행동을 거듭해서는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신이 하지만이라는 말을 잘하거나 버릇처럼 변명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는 하지만이라는 말을 하지 말자. 변명도 하지 말자. 그래도라거나 그런데 같은 말도 마찬가지다. 긍정으로 시작하는 대화. 하지만이라며 변명을 하는 버릇은 상상 이상으로 고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명을 대신할 말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금세 이전 버릇이 튀어나오고 만다. 그러므로 무언가 변명을 하고 싶어지면 우선 상대의 말에 긍정하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우선 받아들이고 나면 그 후로는 불평이나 불만, 반감이 생기지 않는다. 설령 불만이나 반감이 들만한 말을 하게 되었더라도 먼저 했던 긍정의 말이 불만이나 반감의 뉘앙스를 절충해 준다. 좀 더 빨리 일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지만 이라고 대답하면 일이 엄청나게 밀려 있어요. 지금도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더 빨리 하란 거죠? 라며 불만이 튀어나오게 된다. 그러나 네라고 긍정의 말로 받으면 가능한 서둘러야 하는 일부터 처리하도록 노력할게요. 같이 부드럽게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대답에 상대방 또한 좋게 받아들인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는 주변 사람들의 기분마저 활기차게 만든다.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말에 따라 주변인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 말을 꺼내는 자신의 마음에 큰 변화를 주게 된다. 말에는 힘이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자. 단 한마디 말이라도 방법에 따라서 스스로의 의욕을 낮출 수도 있고 반대로 의욕이 생기게 만들 수도 있다. 부의 철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꼭 부자가 되고 싶진 않아 와 같은 이중적인 마음의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나의 솔직한 마음이 무엇인지부터 아는 것이 우선이겠죠.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